생존자 없음. 경찰 기록 한 줄이 제 인생을 지워버렸습니다. 1997년 5월 23일 서울 성북구 다세대 주택 방화 사건. 부부 사망. 생존자 없음. 미제 사건 종결.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로 세상은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름도 없는 아이가 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공식 기록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저는 우연히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의 주인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육원에서 건져내어 대학까지 보내주신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던 은사님, 정미숙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 속에는 제 부모님을 죽인 범인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저를 살린 사람과 제 부모를 죽인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것은 신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신의 저주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민준이고 올해 38살입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며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제 가슴속에서 매일 되풀이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복수, 사랑과 증오, 정의와 은혜 사이에서 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아름다웠던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1987년 5월 15일입니다. 아버지 박성호 씨와 어머니 김은주 씨 사이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인쇄소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삶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 기억은 그날 1997년 5월 23일 새벽에 멈춰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은 이렇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매캐하고 숨이 막히는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어머니께서 급히 저를 안아 올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쿵쿵 울렸습니다. 민준아, 눈 감고 있어. 절대로 눈 뜨지 마. 엄마가 다 괜찮게 해줄게.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 무너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침묵. 제가 다음으로 눈을 뜨었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제 몸은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였지만 충격으로 기억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고 신원을 증명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화재로 집안의 모든 것이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도 가족사진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저를 신원 미상의 아동으로 분류했고 곧바로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했습니다. 제가 그 집의 아이였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웃들도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아 출신으로 만나 결혼하셨고 친척이라고는 연락이 끊긴 먼 친척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식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회색빛이었습니다. 나쁜 곳은 아니었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친절하셨고 밥도 제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저는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얼굴 없는 사람들, 손을 잡고 있는 세 개의 형체. 제가 기억하고 싶었던 것은 얼굴이 아니라 그 온기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는 평범한 보육원 출신 아이로 살았습니다. 성적은 중간쯤 했고 친구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을까? 경찰 기록에는 원인 미상의 방화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살 되던 해, 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정미숙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오시는 분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미술을 전공하셨다는 그분은 한 달에 2번 보육원을 찾아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 뵌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45살쯤 되어 보이셨고 단정한 회색 스웨터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셨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수했지만 온화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너희가 가장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보자. 선생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 캐릭터나 자동차를 그릴 때 저는 습관처럼 그것을 그렸습니다. 세 개의 형체, 손을 잡고 서 있는 가족. 선생님께서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제 그림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민준아, 이 그림은 누구니? 제 가족이요. 그런데 얼굴이 없구나. 기억이 안 나서요.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는 따뜻한 색을 쓸 줄 아는 아이구나. 이 그림에서 사랑이 느껴져.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누군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생님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한 달에 2번 오셨지만 제게는 특별히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을 아시고는 미술학원 등록금을 대주셨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내 재능을 아깝게 여긴다는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고 재수를 결심했을 때도 선생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명절이면 선생님 댁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에서 먹는 밥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밥 한 숟가락 더 먹어. 선생님 배불러요. 젊을 때 많이 먹어야지. 나중에 후회해. 소탈하게 웃으시는 선생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의 느낌일까? 이것이 제가 잃어버린 그 온기일까? 재수 끝에 지방의 한 대학 디자인과에 합격했을 때 선생님께서는 제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등록금 일부도 보태주셨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꼭 다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어. 그냥 너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나한테는 보답이란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아껴주시는 이유를, 그것이 순수한 선의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대학 생활은 새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고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분들을 죽인 범인에 대한 분노. 그 두 가지 감정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저는 본격적으로 부모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1997년 신문 기사를 찾아보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수소문했습니다. 이미 퇴직하신 분이었지만 간신히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아, 그 사건. 기억나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 부부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범인은 못 잡으셨나요? 목격자가 없었거든. 새벽 2시쯤 일어난 일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 방화인 건 확실했는데 누가 왜 그랬는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지. 혹시 제 부모님이 누구랑 다툰 일은 없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게, 우리도 그걸 조사했어. 근데 특별한 게 없었어. 평범한 부부였거든. 빚도 없었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 미친 짓을 한 거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실마리는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범인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선생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늘 그랬듯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선생님은 차를 내오시며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시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요. 선생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던 선생님의 옆 얼굴에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깊고 어두운 것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사람은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어.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게 되는 순간. 하지만 그 감정에 자신을 내맡기면 결국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돼. 그럼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으시단 말씀이세요?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셨습니다. 거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일기장. 선생님께서 나가시면서 책 위에 올려두고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보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의 첫 장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1997년. 바로 그 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1월 5일.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20년 만에. 박성호. 한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못 본 척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행복해 보였다. 그것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성호. 제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997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한때 그와 함께 보냈던 이날이 이제는 고문 같다. 오늘 그의 집 앞을 지나갔다. 작은 다세대 주택. 2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 속에 나는 없었다. 나는 그저 어둠 속에 서서 그들의 행복을 훔쳐보는 도둑이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1997년 3월 20일.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한다.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들었다. 5달째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그와 나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는 집안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다. 나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 이제 그 여자가 그의 아이를 낳는다.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제 손에서 일기장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급히 붙잡고 계속 읽었습니다. 1997년 4월 30일. 오늘 그 여자를 직접 봤다. 슈퍼마켓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나는 물건을 사는 척하며 가까이 갔다. 곧 태어나시나 봐요? 내가 물었다. 네, 다음 달이에요. 아들이래요. 그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행복한 미소였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행복을 부숴버리겠다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997년 5월 15일. 오늘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아들. 이름은 민준이란다. 박민준. 그를 닮았다고 자랑하더라. 꼭 그를 닮았다고. 나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이를 선물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에게 아들을 안겨줬다. 그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이 원래 내 것이어야 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1997년 5월 20일.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들의 행복, 그들의 가족, 그 모든 것이 나를 죽이고 있다. 매일 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까지.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그들이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휘발유를 구입한 날짜, 그 집의 생활 패턴을 관찰한 기록, 새벽 시간대에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든다는 메모,
모든 것이 치밀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997년 5월 23일. 오늘 밤. 나는 기다렸다. 새벽 2시. 그 집의 불이 모두 꺼졌다. 나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는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돌아갈 기회였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문틈으로 휘발유를 부었다. 성냥을 그었다. 불꽃이 일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 골목 모퉁이에 숨었다. 창문으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비명이 들렸다. 그 여자의 비명, 그의 목소리, 그리고 침묵. 소방차가 왔을 때 이미 늦었다. 그들은 죽었다. 박성우와 김은주.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소방관들이 두 구의 시신을 끌어냈다. 검게 탄 형체. 그 순간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동시에 무언가가 내 안에서 죽었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이제 나는 살인자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졌다. 그들의 행복도 사라졌다. 이제 나만 남았다. 텅 빈 승리자. 텅 빈 패배자.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몇 장을 더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다시 글이 나타났습니다. 2008년 9월 12일. 오늘 봉사활동으로 찾아간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민준이라는 이름의 아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3명의 형체. 손을 잡고 있는 가족.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아이는 그를 닮았다. 박성우를 닮았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그를 닮았다. 원장에게 물었다. 저 아이는 언제 들어왔나요? 10년 전쯤요. 화재 사고로 부모를 잃었대요. 신원 확인이 안 돼서 그냥 보육원에 맡겨졌죠. 화재. 10년 전.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저 아이는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 불길 속에서 그 아이가, 내가 죽이려 했던 그 아이가, 박민준. 그가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다. 신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죽인 그 아이가, 내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다. 이것이 벌인가? 이것이 속죄의 기회인가? 나는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저 아이를, 저 순수한 눈빛을, 내가 죽인 부모를 그리워하며 그림을 그리는 저 아이를. 다음 페이지. 2009년 3월 1일. 민준이를 돕기로 했다. 아니, 돕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속죄다. 내가 빼앗은 것을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것이다. 원장에게 익명 후원을 신청했다. 민준이의 학원비, 생활비를 내가 대겠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그 아이의 부모는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해도 그 아이가 잃은 것은 돌려줄 수 없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에는 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재수를 하게 된 이야기, 대학에 합격한 이야기, 명절마다 선생님 댁에 초대받았던 이야기, 2012년 2월 5일, 설날, 민준이를 집으로 초대했다. 혼자 명절을 보낼 그 아이가 안쓰러워서
아니, 진실은 이것이다. 나는 그 아이 곁에 있고 싶다. 내가 죽인 그 사람의 아들. 내가 빼앗은 가족의 마지막 흔적. 밥을 먹으며 그 아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동시에 너무 아파서 나는 눈물을 참아야 했다. 이 아이는 모른다. 자신에게 밥을 먹여주는 이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마지막 페이지. 2014년 11월 30일. 민준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다. 잘 자라고 있다. 착하고 성실하다. 가끔 그 아이의 눈빛이 어두워질 때가 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죄책감에 숨이 막힌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이기적인 선택인 줄 안다. 하지만 저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저 아이를 또 한 번 죽이는 일이다. 차라리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죽는 것이 낫다. 민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손에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찾아 헤맸던 범인. 그 범인이 바로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그분.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분. 저를 사랑한다고, 아낀다고 말씀하셨던 그분. 하지만 그분은 제 부모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제 존재를 지워버린 방화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죄한다는 명목으로 저를 도왔지만 진실은 숨겼습니다. 20년 동안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차다 됐는데. 예, 민준아?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차 쟁반을 든 채,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일기장을 보셨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부모님 성함이 박성호 씨와 김은주 씨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이 그 방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아니, 총에 맞은 사람처럼. 그리고 제 생일은 1997년 5월 15일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8일 후에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선생님께서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책장에 부딪혀 멈춰 서셨습니다. 그 눈에 공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리고 깊은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 나는. 알고 계셨죠?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어서 무감각해진 것이었습니다. 2008년에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알아보셨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제 이름이 민준이라는 것을, 화재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는 것을. 민준아, 나는 정말 몰랐다고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다고요? 선생님께서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일어섰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주민등록 등본 떼어주셨잖아요. 거기에 제 출생지가 나와 있었을 겁니다. 서울 성북구, 바로 그 주소, 제 생년월일, 1997년 5월 15일. 못 보셨을 리 없잖아요. 선생님께서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나는 확신할 수 없었어. 거짓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하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죠? 속죄하는 기분이 좋으셨나요? 자신이 죽인 아이를 키우면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싶으셨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선생님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진심으로. 너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조금이라도 구원받는 기분이었어. 구원? 저는 비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구원을 위해 제가 이용당한 건가요? 아니야.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어. 사랑?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부모를 죽이고 저를 고아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저를 사랑했다고요? 그게 사랑인가요? 선생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쓰신 고백. 20년 전 미제 사건의 유일한 증거. 민준아, 경찰에 가져가면 선생님은 감옥에 가시게 됩니다. 살인죄, 방화살인. 20년이 지났지만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 나는 그걸 각오하고 있었어. 언젠가는 이 날이 올 거라고. 너에게 들키는 날이. 그날이 오면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제가 찾아내게 하셨어요? 용기가 없었어. 선생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차라리 너가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 진실을 알면 너는 또 한 번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너에게서 나를 빼앗는 것은 너를 또 한 번 고아로 만드는 거니까. 이미 고아였잖아요.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생님은 바닥에 앉은 채 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마치 작은 아이처럼, 무너진 노인처럼.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제 부모를 죽인 살인자. 선생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생님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했어. 미칠 듯이. 하지만 그는 나를 버렸어. 집안의 반대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어. 내 어머니를. 그래서 죽이신 건가요? 나는 그때 미쳐 있었어. 질투에, 분노에, 배신감에. 매일 밤 그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어. 그리고 너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무너졌어. 내가 그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을 그 여자가 준 거야. 아들을.
가족을.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 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두 사람을 죽였어. 너의 부모를, 너의 인생을 빼앗았어. 후회하세요? 매일, 매 순간.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어. 내 부모님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불타는 그 집이, 비명이. 나는 2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 그런데 왜 자수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겁이 났어. 비겁하게도. 그리고 너를 만난 후에는 더 자수할 수 없었어. 너를 버리고 갈 수 없었어. 너가 나 없이는 혼자일 테니까. 아이러니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부모를 죽여서 제가 혼자가 됐는데 선생님은 저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자수하지 않으셨다니.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뒤에서 부르셨습니다. 민준아, 나를 어떻게 할 거니?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측은함.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미워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동시에 지난 10년간 선생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랑도 진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속죄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선생님이 완전한 악인이었다면, 뉘우침도 없는 냉혈한이었다면, 저는 주저없이 경찰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의를 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용서를 택해야 합니까?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까? 아니면 은인을 배신할 수 없습니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은 제 방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보지 않으면 진실도 사라질 것처럼.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부모님의 얼굴, 선생님의 눈물, 일기장의 문장들이 꿈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경찰서 앞까지 3번이나 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선생님은 감옥에 가실 것이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 부모를 죽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선생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민준아,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이겠다. 경찰에 가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너를 아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그것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단다. 미안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겨울,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미숙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이 늦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선생님은 혼자 사셨고 친척도 없으셨습니다. 영정사진 속 선생님은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유품 중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제 앞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긴다. 나는 용서를 구하지 않을 거야.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싶구나. 너가 지난 1년간 경찰에 가지 않은 것이 내 마지막 시간을 조금이나마 평안하게 해줬어. 너는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서 오히려 고통받고 있구나. 하지만 민준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나를 위해서도, 내 부모를 위해서도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도 좋고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기억해도 좋고 잊어버려도 좋아.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내 선택이라면 괜찮단다. 마지막으로 내 부모님께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에게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줘서. 사랑한다, 민준아.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빈 장례식장에서 혼자서, 그 누구도 없는 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저는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산소, 그리고 선생님의 산소. 두 무덤은 서로 다른 공원묘지에 있었지만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두 곳을 오갔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선택하지 못했어요. 복수도 용서도 그저 시간이 지나가도록 내버려뒀어요. 그게 비겁한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산소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을 용서해야 하는지, 미워해야 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선생님이 저를 아껴주신 건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그게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무덤 사이 그 어디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답인지도 모른다고. 명확한 선택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 모두를 기억하며 사는 것.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선생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모두 안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지금은 2025년입니다. 그날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기장은 아직도 제 방 서랍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읽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저는 매일 외롭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분 모두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부모님이 주신 생명과 선생님이 주신 삶. 그 둘이 뒤엉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경찰에 가지 않았느냐고. 그것이 정의라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정의보다 복잡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아마도 이것이 신이 내린 벌일 것입니다.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삶 전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저는 아직도 답을 모릅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비겁한 도피를 한 것인지.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정직하게 고통받고 정직하게 기억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